워싱턴발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7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한미동맹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펜타곤 내부에서 시작된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전 세계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주한미군 사령부와 한국 국방부는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이 사안을 헤드라인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한미군 내부에서 철수 명령에 대한 전례 없는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한 고위 장교는 익명을 요구하며 우리는 한국을 떠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동맹 관계에서 이런 내부 분열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미군들은 왜 한국을 떠나기 싫어하는 걸까요? 한미동맹을 뒤흔든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저는 미 육군 대령 마이클 하퍼입니다. 펜타곤에서 근무한 지 7년째 아시아 태평양 전략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방부에서 한미동맹 관련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저는 단상에 올라 준비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이었어요. 수치와 그래프를 보여주며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국방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니 이제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연간 43억 달러의 주둔 비용이 현 시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몇몇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방 예산 삭감이 화두였으니까요. 그러나 앤더슨 차관은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제 분석이 너무 단순하다고 지적했어요. 동맹은 단순한 방어 협정이 아니라 지역 안보와 영향력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틀 후 저는 차관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앤더슨 차관과 로빈슨 장군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관은 제 보고서 사본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퍼 대령, 당신의 분석이 흥미롭군요. 하지만 60년 된 동맹을 책상 위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건 위험하지 않겠소? 저는 데이터에 자신이 있었기에 확고하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차관은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어요. 제가 60일간 한국에 파견되어 상황을 직접 평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하고 오도록, 그리고 객관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만약 여전히 철수가 옳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내가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하겠소. 차관의 제안은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저는 자신감이 넘쳤죠. 현장에서 보더라도 제 결론은 바뀌지 않을 거라 확신했으니까요. 다음 주 저는 출장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에 대한 최신 보고서와 통계 자료를 검토했어요. 모든 자료는 제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임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 이 파견이 빨리 끝나고 펜타곤으로 돌아가 제 경력을 발전시키는데 집중하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간절한 저희 바람이 무색하게도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 저의 모든 기대는 점차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죠. 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돈되고 효율적이었어요.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 최첨단 시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에서는 단 2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죠. 워싱턴 댈러스 공항에서 보통 3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었습니다. 저를 맞이한 최우진 소령은 완벽한 영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어요. 그는 웨스트포인트 졸업생이었고 캘리포니아에서 3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최 소령은 제게 최신 한국산 휴대폰을 건네주었어요. 이 단말기는 군사급 암호화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5G 속도는 미국보다 3배 빠르죠. 저는 약간 과장된 듯한 그의 말에 회의적이었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니 그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동안 고화질 영상을 끊김없이 스트리밍할 수 있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포트홀 하나 없는 완벽한 도로,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 전기차가 가득한 차선. 최소령은 한국의 교통 인프라에 대해 설명했어요. 우리는 매년 도로를 정비합니다. 스마트 시스템으로 교통 흐름을 실시간 조절하죠. 미국 도시들의 노후한 인프라를 떠올리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반짝이는 한강 물줄기를 따라 쭉 늘어선 고층 건물들, 잘 관리된 녹지 공간, 효율적인 대중교통. 제가 상상했던 개발도상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 숙소는 강남 지역의 현대적인 아파트였어요. 스마트홈 기능이 갖춰져 있었고 영어 음성 명령에도 완벽하게 반응했습니다. 최소령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지만 13시간의 비행으로 지친 상태였기에 오늘은 쉬고 싶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숙소에 혼자 남은 후 짐을 풀고 샤워를 마치자 허기가 느껴졌어요. 냉장고에는 물과 몇 가지 간식만 있었습니다. 최소령이 테이블 위에 남겨둔 정보 안내서를 확인했어요. 거기에는 주요 연락처와 함께 미군을 위한 안내사항이 있었습니다. 정말 인상 깊었던 점은 영어가 가능한 직원도 상주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편하게 필요한 사항들을 요청할 수 있었죠. 간단한 식사 요청을 하자 그들은 미군을 위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지 음식점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24시간 운영된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호기심에 한국식 치킨을 주문했죠. 직원은 정확한 배달 시간까지 알려주었어요. 정확히 예상 시간대로 주문 후 20분 만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배달원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음식을 건네준 후 신속히 사라졌어요. 포장을 열자 향긋한 향이 퍼졌습니다. 한 입을 베어 물자마자 놀라움의 탄성이 쏟아져 나왔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치킨, 그리고 특유의 소스 맛이 환상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먹어본 치킨 중 최고였어요. 첫날 밤, 저는 펜타곤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인프라와 디지털 기술이 예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음. 추가 관찰 필요. 침대에 누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고 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군사적 역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될 것이고 그때 더 명확한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침 일찍 저는 서울 외곽의 한국군 합동사령부로 향했습니다. 최신식 건물과 철저한 보안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박정현 대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미국 국방대학원을 졸업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연합군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었어요. 박 대령은 제 방문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퍼 대령님께서 우리 군의 자립 능력을 평가하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한 평가를 위해 모든 시설과 훈련을 공개하겠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죠. 첫 번째 브리핑은 위협 평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군 분석관은 북한의 최신 군사 동향과 중국의 지역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그들의 분석은 미 국방정보국보다 더 깊고 정확했습니다. 특히 북한 지도부의 심리와 의사결정 패턴에 대한 이해가 탁월했죠. 다음은 한국군의 첨단 무기 시스템 소개였습니다. K2 흑표 전차, KF-21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등 자체 개발한 무기들이 소개되었어요. 저는 K2 전차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미국의 M1 에이브럼스와 비교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박 대령은 기술 사양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산악 지형에 최적화되어 있고 자동 표적 추적과 회피 시스템이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비교 영상에서 K2가 험지에서 M1보다 기동성이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작전센터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북한과 중국의 디지털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가동 중이었습니다. 센터장은 덧붙여서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루 평균 4,500건의 중요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고 차단합니다. 그중 30%는 주한미군 시설을 겨냥한 것이죠. 미국의 사이버 사령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보호를 한국이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점심 식사는 사령부 식당에서 했습니다. 한국 장교들은 격식 없이 대화를 나누었어요. 한 중령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하퍼 대령님은 미군 철수를 지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보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요. 박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동맹은 단순한 보호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한미동맹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이 말은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제 의견이 바뀌는 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오후에는 군사훈련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상현실을 활용한 훈련 시스템, 도시전 훈련장,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방어 시설 등이 있었어요. 모든 시설은 최첨단이었고 일부는 미군 훈련 시설보다 더 발전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세심하게 관찰 내용을 기록했어요. 한국군의 능력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이것이 미군 철수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지는 아직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파견 첫 주가 끝날 무렵 저는 북한의 기습 공격을 가정한 연합 군사훈련에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동해안의 훈련장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미군의 표준 전략이 적용되었습니다. 해안 방어, 공중 지원, 지상군 기동의 교과서적인 접근법이었죠. 그러나 훈련 중반 시나리오가 바뀌었어요. 북한군이 산악 지역을 통해 우회 공격을 감행하는 상황이 추가되었습니다. 미군은 교범에 따라 대응했지만 가상의 북한군에게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그때 한국군이 독자적인 전략으로 개입했습니다. 그들은 지형에 완벽하게 적응된 기동 전술을 사용해 적을 고립시키고 무력화했죠. 훈련 후 박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미군의 교범을 기본으로 하지만 한반도의 특수한 환경에 맞게 변형했습니다. 산악 지형, 도시 밀집도, 북한의 비대칭 전력 등을 고려한 전략이죠. 저는 이전에 이런 점을 간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교범과 시뮬레이션만으로는 실제 환경의 복잡성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산악 지역에서의 특수작전 훈련에 동행했습니다. 미군 특수부대와 한국 특전사가 함께 작전을 수행했어요. 놀랍게도 한국 특전사는 험준한 지형에서 미군보다 훨씬 뛰어난 기동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무거운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도 빠르게 이동하고 복잡한 지형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죠. 미군 그린베레 대위가 인정했습니다. 한국 특전사와 함께 훈련하면 항상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 지형에서 우리보다 훨씬 효율적이군요. 이것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미군이 다른 나라 군대에게서 배운다는 개념이 낯설었으니까요. 이런 일이 미국에서 보고된다면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아시아의 군사 시스템을 레퍼런스 삼아 배운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온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제가 책상에서 분석했던 것과 현장에서 보는 현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어요. 한국군은 단순히 미군의 복사본이 아니라 특수한 환경에 최적화된 독자적인 능력을 갖춘 군대였습니다. 이런 측면은 통계와 보고서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이었죠. 노트북을 열어 첫 번째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려 했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사실들이 현장 경험과 충돌하고 있었어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보고서 작성을 미루고 다음 날의 일정을 검토했어요. 평택의 미군 기지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미군 병사들의 관점도 들어볼 필요가 있었죠.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한 저는 익숙한 환경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미군 기지의 표준화된 시설과 분위기는 전 세계 어디서나 비슷했어요. 브라운 대령이 저를 맞이해 기지를 안내했습니다. 최신식 병영, 훈련시설, 복지시설 등을 둘러보았죠. 저는 브라운 대령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미군 주둔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군사적 필요성은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가치는 분명하죠. 이곳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전진 기지입니다. 저는 실제 병사들의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브라운 대령의 허락을 받아 다양한 계급과 부서의 병사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어요. 새로 부임한 병사들은 대체로 불만족스러워했습니다. 낯선 환경, 언어 장벽, 문화 차이 등이 적응을 어렵게 만든다고 느끼고 있었죠. 그들 중 한 명은 온갖 시련을 혼자 다 겪은 듯한 표정으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너무 다릅니다. 그러나 1년 이상 복무한 병사들의 의견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대부분 한국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왓슨 하사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한국이 좋아요. 범죄율이 낮고 대중교통도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의료 시스템도 미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효율적이죠. 정말 살기 편한 곳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많은 장기 복무 병사들이 전역 후 한국에 정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모리스 원사는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령님, 여기 생활이 미국보다 더 나을 때가 많아요. 제 아이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있고 의료비 걱정도 없습니다. 전역 후에는 영어 교사로 일할 계획도 고민 중입니다. 이건 정말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었어요. 기지 밖 지역 사회와의 관계도 살펴보았습니다. 미군 기지는 지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한국 주민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지역 축제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하며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단순히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미군 주둔은 단순한 군사적 필요성을 넘어 양국 간의 복잡한 사회-경제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많은 장기 복무 병사들이 한국 사회에 통합되어 있으며 철수는 예상보다 복잡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측면은 펜타곤의 비용 효과 분석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요소였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저는 서울의 일상을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시민 서비스 센터였어요. 모든 행정 절차가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시민들은 대부분의 서비스를 휴대폰 앱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방문했고 그때도 대기 시간은 최소화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대부분의 행정 서비스는 비대면으로 처리되고 있었죠. 출생신고부터 세금 납부까지요. 지하철을 타고 도시를 둘러보며 디지털 인프라를 체험했어요. 지하철 내부에서도 5G가 끊김없이 작동했고 공공 와이파이는 어디서나 대부분 접속 가능했습니다. 휴대폰 하나로 교통, 쇼핑, 음식 주문, 행정 서비스 등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는 아직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배달 시스템은 더욱 놀라웠어요. 식료품, 의약품, 심지어 커피 한 잔까지 거의 모든 것이 1시간 내로 배송되었습니다. 저는 실험 삼아 다양한 물건을 주문해봤어요. 책, 전자제품, 음식 등 모든 것이 약속한 시간 내에 정확히 배달되었습니다. 이런 효율성은 군사작전에도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에는 강남의 스타트업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젊은 창업자들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혁신적인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인공지능, 로봇공학,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센터 관리자는 친절하면서 확신에 찬 어투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우리의 강점이죠. 이 말이 특히 와닿았어요. 역사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국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죠. 제가 목격한 효율성과 혁신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 효율적인 자원 배분, 위기 대응 능력 등은 군사력의 핵심 요소였으니까요. 저녁에는 일반 가정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최소령의 형제 가족이었어요. 그들의 일상을 보며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측면을 발견했습니다. 높은 교육열, 강한 가족 유대감, 공동체의식 등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사회적 결속력은 국가 안보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동시에 관계 중심적인 사회였어요. 그리고 그 관계는 결속력으로 단단히 이어져 있었죠. 이런 특성이 군사력의 진정한 기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펜타곤의 많은 분석가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파견 3주차에 저는 첫 번째 중간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은 충분히 강하다라고 시작했지만 생각을 바꿔 내용을 수정했어요. 한국은 군사적으로 강력하며 미국의 예상보다 더 발전된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단순한 방어 협정을 넘어 양국에게 전략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도 드러나듯이 제 입장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4주차에는 더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한국군의 독자적 전략과 기술력, 사회 인프라와의 연계성, 그리고 동맹의 다층적 가치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워싱턴에서 불편한 반응을 얻었어요. 화상회의에서 로빈슨 장군은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하퍼 대령, 당신의 보고서가 당국의 입장과 다르군요. 대통령을 비롯한 국방부는 철수를 원하고 있소. 로빈슨 장군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묻어 있었죠.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장군님, 저는 현장에서 본 사실만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 초기 평가는 몇 가지 측면에서 부정확했어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 앤더슨 차관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하퍼 대령, 보고서가 흥미롭긴 합니다만 정치적 현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의 결정사항들을 보류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깊이 고민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야 하지만 국가 안보 전문가로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의무도 있었어요. 제가 보고 경험한 것은 철수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 시험을 감행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 정보기관은 즉시 정확한 분석을 내놓았고 미사일의 경로와 능력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은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5주차에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시설을 방문했어요. 항공기, 함정, 무기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는 능력이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엔지니어들과 대화하며 알게 된 사실은 이러한 발전이 미국과의 기술 협력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점이었어요. 동맹은 단순한 병력 주둔 이상의 복잡한 네트워크였습니다. 파견 마지막 주, 저는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전쟁 전시실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싸운 역사를 되돌아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흑백 사진 속 젊은 미국 병사들과 한국 민간인들의 모습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기념관을 나오면서 마주친 노인은 미국 군복을 보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 때 미군과 함께 싸웠습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에 가슴 한구석에서 깊은 감동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6주간의 관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솔직하게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철수는 미국의 더 큰 손해를 초래할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며 이 동맹은 양국 모두에게 상호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서 저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 지역 안보 균형, 경제적 이익, 그리고 양국 간의 문화적 유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협정이 아니라 복잡한 전략적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요. 철수는 미국의 지역 영향력 약화, 정보 수집 능력 감소, 경제적 기회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저는 개인적인 소견을 덧붙였어요.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 주둔 미군 철수가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은 제 인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약한 나라가 아니라 함께 협력해야 할 강력한 파트너입니다. 이 동맹은 보호가 아닌 상호 존중과 이익에 기반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한국을 떠나는 길은 인천공항까지 최소령이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네더군요. 한국 전통 도자기였어요. 한쪽엔 작은 메시지가 있었죠. 우리는 오래된 친구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남았으면 합니다. 열어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61전과 똑같은 하늘을 바라봤지만 이제 제 눈에 비치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때로는 가장 강한 동맹은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요? 한국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제 마음속에는 강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군 철수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펜타곤 회의실에서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철수는 단순한 병력 감축이 아닌 미국의 전략적 자살 행위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중국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을 테니까요. 제 발언에 몇몇 장성들은 불편한 목소리를 내었지만 저 또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러설 수 없는 문제였어요. 보고서로만 전달받는 저들의 의견보다 직접 보고 겪은 저의 의견에 훨씬 힘이 실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약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할 강력한 파트너죠. 철수는 전략적, 경제적, 정보적 측면에서 미국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최종 브리핑에서 저는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사이버 방어 시스템,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 중국 견제를 위한 지정학적 위치, 경제적 혁신과 군사적 상호 운용성. 이 모든 것들이 한미동맹의 가치를 증명했어요. 우리가 70년간 투자해온 이 관계를 포기한다면 그 자리를 중국이 즉시 채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그 자리를 되찾을 수 없게 되겠죠. 이 모든 후폭풍들을 감당하시겠습니까? 3개월 후 대통령은 예정되었던 한국 주둔 미군 철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철수 대신 전략적 재조정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이 제시되었죠. 워싱턴 내부에서는 제 보고서가 이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제 보고서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옳은 일을 했다고 믿습니다. 숫자와 보고서만으로는 결코 포착할 수 없는 동맹의 깊이와 가치를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과 군 경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펜타곤으로 복귀한 저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숫자와 통계 너머에 있는 인간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죠. 때로는 선입견을 깨는 것이 가장 어려운 임무이지만 진실을 직시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상 위에서 계산된 전략보다 더 중요한 통찰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 또한 배웠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때로는 진정한 애국심이란 국가의 즉각적인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기꺼이 일어서는 용기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도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